독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국어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노인이 한글을 배우고 다시 독서를 할 수 있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러한 일이 독일 내에서 화제가 되자 독일 정부는 한글을 적극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자유대학 언어학과 교수 마르틴 슈나이더입니다. 뇌인지학 분야에서 30년 경력을 가진 학자죠. 독일 문자학의 권위자로 불리며 언어의 우월성에 대한 저의 이론은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모든 자부심이 무너진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독일어가 세계 최고의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 강의실에서 학생들 앞에 설 때마다 그 자부심은 내 등을 곧게 폈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출 때 저는 언제나처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어는 사고의 집이며 독일어는 그 집의 가장 견고한 기둥입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독일인 특유의 지적 자부심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맨 뒷줄에 앉은 한 동양인 학생의 눈빛만은 달랐죠. 김서현. 그녀는 저의 이론에 감히 반론을 제기하는 몇 안 되는 학생이었습니다. 슈나이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서현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을 때 저는 짜증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소리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만드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기 때문이죠.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안경을 밀어올리며 대답했어요. 김양 한글은 소리 문자일 뿐입니다. 독일어는 사고를 위한 문자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나요? 강의실에는 숨소리만 들리는 정막이 흘렀어요. 서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죠. 다음 주 세미나에서 증명해보세요. 한글이 독일어보다 인지적으로 우수하다는 근거를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연구실에서 다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가을 풍경이 펼쳐졌어요. 단풍이 물든 나무들, 그 아래로 걸어가는 학생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죠. 하지만 그날 저녁,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간병인 프라우 밀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닥터 슈나이더, 큰일이에요. 거실 탁자 위에는 아버지가 평생 구독해온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공허했어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더듬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마르틴. 이게 뭐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의 손에 들린 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문이잖아요. 아버지가 60년 넘게 읽어온 거잖아요. 읽을 수가 없어. 아버지의 말에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평생 책을 읽고 쓰던 아버지가, 독일 철학자들의 글을 외우던 그 아버지가 갑자기 글을 읽지 못한다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독일어를. 보이지 않아. 글자가. 그냥 까만 점들 뿐이야.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아버지의 치매가 이제 언어 능력까지 앗아갔다는 것을. 하일리 슈나이더, 그 위대한 지성이 이제 글자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그의 책장을 바라보았어요. 괴테, 니체, 칸트. 아버지가 평생 읽어왔던 책들이
그저 종이 뭉치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서현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독일어의 우월성을 주장하던 제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빈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제 인생의 모든 확신이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의 저녁 식탁은 말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간병인 프라우 밀러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버지는 그날의 시사 문제에 대해 열정적인 견해를 쏟아냈을 테죠. 하지만 이제 그는 그저 음식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국이 식어요. 제 말에 아버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책 한 권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나이든 손가락이 책 표지를 쓰다듬는 모습이 어찌나 절박해 보이던지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프라우 밀러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어떻게든 해보세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아버지, 그건 실러의 시집이에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거실 공간을 떠돌다 사라졌어요. 베를린의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책만 만지작거렸죠. 그의 푸른 눈동자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한때 철학적 통찰력으로 빛나던 그 눈이 이제는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책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저로서는 큰 도전이었죠. 독일인답게 엄격하게 자란 저는 아버지와 스킨십을 나눈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아버지,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알아보지 못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권위 있는 교수의 어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그저 아버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아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희망이 피어올랐죠.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제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프라우 밀러가 놀라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목구멍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마르틴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보였어요. 평생 지식인으로 살아온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들, 내게 아들이 있었나? 그 말에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만지작거리던 책을 집어들었어요. 실러의 시집.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가장 아끼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같이 읽어볼까요? 책을 펼치자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본 것처럼 책을 응시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글자들을 향해 뻗어갔지만 곧 좌절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 이 글자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깊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책과 지식에서 찾아왔던 사람이 이제 그것을 모두 잃어버린 듯 했어요. 그는 책장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읽고 싶다. 읽고 싶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아버지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건 항상 금기시되었으니까요. 독일인의 엄격한 교육 방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성격 탓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저의 언어학 지식도 뇌과학 연구 경험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책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권위와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라는 타이틀이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그저 무력한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아침 강의를 앞두고 저는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죠. 밤새 아버지의 상태에 대한 논문들을 뒤적였으니까요. 피로에 절어 눈을 비비던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교수님, 세미나 발표 자료를 미리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세미나 같은 건 지금 머릿속에 없었어요. 하지만 교수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어떻게든 평정을 유지하려 했죠. 서현은 노트북을 펼치고 발표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에 관한 연구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을 테지만 그날만큼은 그럴 기운도 없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입니다. 서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평소라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학생과 나누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말문이 터졌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 글을 읽지 못하십니다. 치매 때문에요. 서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떤 언어도 읽지 못하시는 건가요? 독일어를 잊으셨어요. 평생 독일 문학만 읽으셨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의 냉철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서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글을 써보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버지는 평생 독일어만 사용하셨어요. 한국어는 단 한마디도 모르시는데. 서현은 움찔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교수님, 제 연구를 보세요. 한글은 다른 문자와 달라요. 소리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과학적 문자입니다. 뇌가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과학자로서의 이성은 버릴 수 없었어요. 황당한 소리 마세요. 언어 습득은 문화적 경험의 축적이지 문자의 형태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입증된 사례들이 있어요.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 새로운 문자 체계가 오히려 인지 기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자료들은 확실히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서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어요. 한국에서는 많은 노인분들이 한글의 단순성 덕분에 늦은 나이에도 문해력을 얻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현의 제안을 끝내 거절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작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손으로 쓴 한글 동화책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프라우 밀러가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 동양인 학생이 다녀갔어요. 정말 친절한 아가씨더군요. 이 책을 두고 가면서 하일리히 씨에게 보여드리라고 했어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명시적으로 거절했는데도 서현이 직접 찾아왔다니.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그 작은 한글 책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글자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가, 나, 다. 아버지가 한글을 따라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박또박.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마르틴, 이건 읽을 수 있어.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이성과 아들로서의 감정이 충돌했어요. 아버지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입모양 같아. 이건 마치 혀의 모양 같고. 아버지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서현이 설명했던 한글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문자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그 이론이.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이 저를 잠재우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버지는 탁자에 앉아 서현의 책을 또박또박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빛은 선명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불렀어요. 마르틴, 이 글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구나. 한글 동화책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연구실과 아버지의 집을 오가며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았어요. 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글을 배우는 것처럼 하루하루 발전해 나갔죠.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독일어도, 영어도, 심지어 라틴어도 더 이상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글만은 마치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듯 했어요. 이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요, 아버지. 어느 오후, 저는 2장의 종이를 들고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한 장에는 독일어로 쓰인 간단한 문장, 다른 한 장에는 서현이 써준 한글 문장이었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전의 지성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독일어부터 읽어볼게. 아버지가 첫 번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어요. 눈썹이 찌푸려지고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어요. 이건 모르겠어. 의미를 알 수 없어. 다음으로 한글이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어요. 눈빛이 밝아지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일리히입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한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글자를 인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아버지의 반응을 메모하며 과학자로서의 호기심과 아들로서의 기쁨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 한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한글은 따뜻하구나.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따뜻하다라니. 언어를 감정과 연결시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만큼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학의 뇌인지 연구실 장비를 몰래 아버지의 집으로 가져왔어요. 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진행하는 실험이었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규칙은 어길 수 있었습니다. 학계에서의 권위와 명성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선택이었지만 이제 저에게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이건 무엇을 하는 거니? 아버지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뇌파 측정 장비를 그의 머리에 부착했어요. 아버지의 뇌가 어떻게 읽는지 보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에 3가지 문장을 순서대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독일어, 영어, 그리고 한글. 뇌파 측정기는 실시간으로 아버지의 뇌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독일어와 영어 문장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아버지의 뇌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언어 인식을 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글 문장이 나타나자마자 그의 뇌는 마치 불꽃놀이처럼 활발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결과야. 저는 컴퓨터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평생 독일어만 사용한 노인의 뇌가 한글에만 반응한다니. 이것은 기존의 언어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마르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뇌가 한글을 읽을 때만 활성화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돌아와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밤새도록 논문을 뒤적이고 가설을 세우고 다시 무너뜨리기를 반복했어요. 베를린의 차가운 밤 공기가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저는 그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한 가지 가설에 도달했어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손상된 뇌의 새로운 경로를 자극하는 것일까? 문자의 시각적 단순성이인지 부담을 줄이는 걸까? 아니면 서현이 말한 대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한글의 특성이 뇌의 언어 중추를 자극하는 것일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쳐온 언어학 이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권위 있는 교수로서의 자존심이 상처받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되살아나는 것을 본 이상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김서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계는 아침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현 씨,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날로 깊어갔지만 한글만큼은 여전히 읽고 쓸 수 있었어요. 김서현의 도움으로 저는 아버지에게 체계적으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했죠. 놀랍게도 아버지는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베를린의 오후, 창문 너머로 노란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의 방문을 열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뭔가 무거운 기운이 방 안에 가득했어요. 아버지, 오늘은 어떠세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숨소리는 조금 거칠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마르틴, 오늘은 좋구나.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는데 그가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작은 노트였습니다. 서현이 아버지에게 선물한 연습장이었죠. 이것을 읽어보렴.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만큼은 강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서툰 필체로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나는 하일리히 슈나이더. 독일 사람. 아버지가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그의 자서전이었어요. 유년 시절부터 전쟁, 그리고 나와 어머니와의 삶까지. 서툰 한글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저는 목이 메었어요. 페이지 가득 정성스럽게 쓰인 한글이 보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단 한 번도 말로 표현하지 않았던 사랑. 그것이 이국의 문자를 통해 전해지다니. 아버지.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마르틴,
나는 한글을 통해 다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어.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여전했어요. 아버지, 당신에게 한글을 소개해드려 정말 다행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아니라 그 한국 학생이 내게 한글을 가져다 주었지. 너는 늘 그랬듯이 내 이론에 갇혀 있었어.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심지어 병상에 누워서도 저의 가장 큰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었습니다. 당신에게 글을 돌려준 것은 내가 아니라 한글이었군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의 숨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아버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놓쳤던 이야기들을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어요. 방 안에는 저의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프라우 밀러가 조용히 방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떠났어요. 닥터 슈나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가슴에 대고 마지막 작별을 고했어요. 창문 너머로는 베를린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저는 아버지의 관 위에 그의 노트를 올려두었어요. 한글로 쓰인 그의 마지막 이야기.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김서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현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버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현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수님,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철학은 사람을 위한 글자였습니다. 그 정신이 교수님의 아버지에게도 닿은 것 같네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언어를 연구해왔지만 언어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기분이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아버지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한글의 치유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고.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그리고 한글이라는 기적 같은 문자를 만든 이들을 위한 제 작은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아버지의 사례를 분석했어요. 수백 개의 논문을 읽고 무수한 실험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김서현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죠. 한글이 치매 환자의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5월, 브뤼셀에서 유럽 언어학회가 열렸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주저했을 테지만 이제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강연장은 학계의 권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전방에는 제 오랜 동료이자 라이벌인 프랑스의 뒤부아 교수와 영국의 윌킨슨 교수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독일어의 우수성을 주장해온 학자들이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의구심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평생의 연구를 뒤집는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첫마디에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슈나이더, 독일어 우월성의 대변자가 갑자기 발표 주제를 바꿨다는 것을요. 슬라이드에 한글 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뇌파 측정 결과, CT 스캔, MRI 영상이 차례로 보여졌어요.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치매로 인해 독일어를 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읽을 수 있었어요. 이 데이터는 그 증거입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 그 다음은 놀라움,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신이었어요. 뒤부와 교수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슈나이더, 당신은 항상 객관적인 학자였소.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것 아닙니까? 단 한 명의 사례로 이런 결론을 내리다니.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연구의 출발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한 데이터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합니다. 다음 순간 저는 모든 학문적 권위를 걸고 선언했어요. 한글은 뇌 기능 회복에 가장 적합한 언어일 수 있습니다. 강연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웃음을 터뜨렸고 다른 이들은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평생 쌓아온 저의 학문적 명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윌킨슨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슈나이더, 당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줄은 몰랐소. 개인적인 비극을 학문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다니. 그의 말에 청중들이 동조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 뒷자리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김서현이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윌킨슨 교수님, 혹시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현의 단호한 목소리에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윌킨슨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연구가 필요할 이유가 있었나요? 서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슈나이더 교수님의 연구는 최소한 탐구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에 몇몇 젊은 연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한글의 과학적 디자인과 그것이 뇌의 시각 처리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이었습니다. 동료 여러분, 저는 단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치매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대부분의 학자들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남아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특히 네덜란드의 신경과학자 반 호프 박사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슈나이더 교수, 당신의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제 연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이미 성공의 시작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현이 저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오늘 정말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의 학문적 명성을 하루 만에 날려버렸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습니다. 서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때로는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오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의 브뤼셀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글을 통해 경험한 기적을 이제 저는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브뤼셀 학회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롱과 비웃음으로 시작했지만 네덜란드의 반 호프 박사와 저희가 진행한 소규모 파일럿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2명의 경도 치매 환자들이 한글 학습 후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것이죠. 베를린의 차가운 겨울 아침, 저는 독일 교육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서현이 제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수줍은 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연구원이었죠. 우리는 함께 독일 교육부에 공식 연구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왔습니다. 긴장되나요, 서현 씨? 제가 물었습니다. 서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교수님. 우리는 이미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들이 들을 차례입니다. 서현의 자신감에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자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적어도 발표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새로운 경로를 여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슈나이더 교수,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왜 하필 한글입니까? 다른 간단한 문자 체계는 안 되나요? 서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한글은 소리를 내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유일한 문자입니다. 이 점이 뇌의 언어 중추와 운동 중추를 동시에 자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질문과 대답, 토론이 오갔어요. 마침내 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교육부는 한글 문해력과 인지기능 회복 연구 프로젝트에 공식 지원을 선언합니다.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학계의 웃음거리였던 제 가설이 이제는 국가적 지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어요. 또한 베를린 자유대학 내에 유럽 최초의 한글 문해력 연구소를 설립하고 김서연 박사를 소장으로 임명합니다. 서현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가 이 순간을 누구보다 더 값지게 일구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연구소 개소식은 화창한 봄날에 열렸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 캠퍼스에는 벚꽃이 만발했어요. 연단에 선 서현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국어인 한국어로 먼저 인사한 후 유창한 독일어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문자입니다. 이제 그 사랑이 독일에도 닿았습니다. 6개월 후 베를린과 뮌헨, 함부르크 등 독일 전역의 요양원에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50명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이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70%의 환자가 한글을 배운 후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어요. 한 요양원에서 90세 노인이 처음으로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썼을 때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눈물과 같았어요. 프로그램은 곧 다른 유럽 국가로도 확산되었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도 한글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연구 결과는 의학 저널에 실렸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저는 연구소 창문 너머로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현이 커피 2잔을 들고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교수님. 스위스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2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가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현 씨,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신문 헤드라인을 보았어요. 유럽의 노년, 이제 읽을 수 있는 삶을 되찾는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한글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글 문해력 연구소 설립 5주년을 맞이한 초여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연단 뒤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연설문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소 강의실에서 학생들 앞에 서는 것과는 달랐죠. 오늘은 수천 명의 시민들 앞에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었습니다. 김서현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현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소장이 되었어요. 지난 5년간
우리의 한글 프로그램은 유럽 전역의 3만 명 이상의 치매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서연 씨.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연단으로 향했습니다. 광장에는 언론사 카메라와 함께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놀랍게도 앞줄에는 한글 수업을 받는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한글로 쓰인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한글은 희망입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르틴 슈나이더입니다.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오늘 저는 사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7년 전, 제 아버지 하일리 슈나이더는 치매로 인해 독일어를 더 이상 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공감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한글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독일어만 사용했던 분이 생애 마지막에 한글로 소통하게 된 거죠. 제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내 아버지는 독일어가 아닌 한글로 세상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5년간의 연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치매 환자들의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쉽게 풀어 설명했어요. 청중들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경청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발음 기관을 그대로 본뜬 과학적 설계입니다. 그래서 손상된 뇌에도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강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광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햇살이 브란덴부르크 문을 비추며 장관을 이루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독일어의 우월성만을 주장하던 교수가 이제는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돕고 있었죠. 이 문자는 과학이지만 동시에 사랑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수세기가 지난 지금 유럽의 노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앞줄에 앉은 노인 한 분이 일어나 한글로 쓴 메모를 들어보였습니다. 나는 다시 읽을 수 있어요. 그 순간 광장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글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됩니다. 강연이 끝나고 무대를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 보는 한국인 가족도 있었어요. 그들은 제게 한글로 쓰인 감사 카드를 건넸습니다. 슈나이더 교수님,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카드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서현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 배우기를 제대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아직 제대로 못했거든요. 서현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제 손에 작은 책 한 권을 쥐어주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글 첫걸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것과 같은 책입니다. 이제 교수님 차례예요. 저는 그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가 처음 읽었던 그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베를린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 마르틴 슈나이더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 세상을 바꾼 한 독일 교수의 여정.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